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5번째네요. 그러니까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네요. 매월 하니까 밥 대신 지식 강좌. 이번에는 조금 이제 IT 쪽에 가장 첨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를 합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라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에 대한 강좌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신 분은 고찬수 KBS PD입니다. 현직 지금 예능 프로듀서고요. 뭐 프로그램 보니까 뭐 다 우리 일반 대한민국 국민 같으면 다 즐겨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이런 시즌 포함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은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과 학사를 하시고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영상 석사를 하셨습니다. 공부하시고 난 뒤 한평생 어떻게 보면은 뭐 KBS의 모든 부분을 다 섭렵을 하셨습니다. 예능국 프로듀서 하셨고 편석 기획팀, 정책 기획센터 기획팀, 그리고 예능 PD 협회 회장도 하시고 MCN 사업 팀장, 그리고 지금은 한국 PD 연합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의 실무의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듣기진 않겠지만은 우리 고찬수 PD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화면 공유한 화면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보입니다.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KBS의 예능 PD입니다. 소개를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멋지게 한번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리고 재미있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거가 사실 갑자기 뭐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언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 쭉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우리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오늘 1시간 정도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KBS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든 예능 PD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능 프로그램 하면서 제가 IT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글이나 그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 IT 관련 쪽에 관심이 많아져서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메타버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처음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이 페이스북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은 뭐 다 아실 거예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아직 안 갖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전 세계 SNS를 뭐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등이죠, 1등. 근데 이 기업의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CEO가 자기네가 지금 전 세계 SNS 1등인데 앞으로도 계속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SNS 이후의 세상, SNS라고 하는 게 마냥 뭐 계속 갈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페이스북이 세상을 뭐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는 옛날엔 야후라는 서비스가 사실 포탈이라는 개념으로 세상을 장악을 했고 그다음에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와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1등 서비스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페이스북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근데 마크 저커버그가 계속 자기들이 1등을 하고 싶다.
근데 SNS 이후에는 뭐가 될 건가라고 고민을 했다가 이 마크 저커버거가 딱 결론을 내린 게 자기 생각에 앞으로는 메타버스다 라고 마크 저커버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사실 기사에도 나왔는데 5년 안에 페이스북을 SNS에서 메타버스 회사로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라는 말도 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모바일 인터넷의 다음 후계자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 그리고 메타버스가 뭐 어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메타버스가 뭐길래 이 세계적인 1등 회사인 페이스북이 다음 세대에 내가 메타버스로 계속 1등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란 말은 제일 처음에 생긴 게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SF 소설가가 미국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서 처음 쓴 용어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거. 그래서 이 메타라는 말하고 유니버스라는 말을 이제 합쳐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인간이 만든 가상세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세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운 개념이고, 메타버스가 뭐하고 비슷하지? 그리고 왜 갑자기 이 SF 소설가가 메타버스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F 소설가인 닐 스티븐스는 게임, 앞으로 게임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게임에서 나왔던 용어 중에 아바타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게임 플레이어를 대신해서 그 가상세계 게임 안에 들어가서 뭔가 나를 대신해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캐릭터, 이걸 아바타라고 불렀거든요, 게임에서. 그래서 그걸 차용해 와서 이 사람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 속에서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아바타라고 하는 나를 대신하는 가상의 캐릭터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게임의 세상,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 거다라고 하는 상상의 나라를 핀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메타버스는 인간이 아바타로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가상세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소설이 나와서 일부 IT 쪽의 매니아들한테 관심을 좀 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연배가 저희 연배시면 아마 이 서비스를 알 거예요.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최초의 메타버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앞에 1992년에 소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소설에서 얘기됐던 메타버스가 실제로 구현되는 거는 2003년 6월에 정식으로 이 서비스가 공개가 됩니다. 필립 로즈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들었던 회사의 CEO인데요. 이 필립 로즈데일이라는 사람은 뒤에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2003년도에 나오고 한 1,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굉장한 반짝 성공을 합니다. 이 당시 갑자기 세컨드 라이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막 이러면서 2006년도에는 미국 광고연맹이라는 데 보고서에서 2006년 미디어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가장 놀라운 현상이 세컨드 라이프 돌풍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세컨드 라이프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위크라는 이 잡지의 표지인데요. 이 표지 모델이 이 최초의 백만장자 아바타가
그러니까 세컨드 라이프에는 아까 얘기된 대로 메타버스에는 아바타라고 해서 나를 대신한 가상의 캐릭터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 최초의 백만장자 아바타의 실제 사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세컨드 라이프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그 이 아바타가 백만장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가상세계의 회사, 부동산 개발 회사를 만들어서 8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정도의 회사를 키웠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최초의 백만장자라고 하고, 요 표지 모델에 나온 요 모습이 최초의 아바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돈을 벌었냐? 이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는 자체 화폐가 있었어요. 그걸 린든 달러. 왜냐하면 자, 이 메타버스라고 해서 요 소설에서 게임 같은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사람이 아바타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어떤 행동이든지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구현해낸 게 세컨드 라이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비스에서 수익 모델, 본인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서비스를 한 사람들이 이 수익 모델을 이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그 세컨드 라이프의 회원으로,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매달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구독 경제하고 약간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매달 돈을 내면 그 돈을 낸 회원들한테는 그 가상세계 땅을 줬어요. 그리고 그 땅을 그 가상세계에서 팔 수도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게 해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세컨드 라이프에 나타나게 됐고 그런 부동산 개발로 해서 돈을 번 백만장자가 나타나게 된 거고 이 사람들이 자체 화폐, 그 세컨드 라이프의 자체 화폐인 우리 뭐 미국에는 달러가 있고 한국에는 원이 있고 이렇게 화폐가 있잖아요. 여기도 세컨드 라이프라는 그 하나의 서비스는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세상, 유니버스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린든 달러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린든 달러를 쓰게 했고요. 실제로 닌덱스라고 하는 화폐 거래소를 이 세컨드 라이프 안에 만들어서 미국의 달러하고 린든 달러를 교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사는 세상의 경제하고 세컨드 라이프에서 이루어진 경제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세컨드 라이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 1, 2년 정도 반짝 정말 인기가 있었고 이 당시에는 워낙 인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그 현실 세계 기업들 뭐 삼성, LG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 다 세컨드 라이프에 가상 회사, 자회사도 만들고 여기에 투자도 하고 해서 이게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고 이게 당장 뭐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처럼 보였다가 바로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지면서 시들시들해져서 1, 2년 후에 사실은 세컨드 라이프가 망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세컨드 라이프가 망했는데도 여전히 세컨드 라이프를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지금도 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서 관심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메타버스라는 그런 서비스 중에 저기 등수에서 한참 처지는 그런 서비스가 됐어요. 세컨드 라이프가. 근데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되는 게 이 세컨드 라이프가 한 1, 2년 동안 하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점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 매뉴얼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실제로 해보면서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사업의 지혜 이런 것들을 축적을 좀 해놨어요. 세컨드 라이프가. 그래서 세컨드 라이프가 어떤 거를 했냐라고 하는 게 앞으로 메타버스가 발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지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옛날 얘기지만 세컨드 라이프를 한번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세컨드 라이프가 사실 2006년도에 반짝하고 했다 2007년도에 시들해서 거의 잊혀졌다가 10년은 안 됐지만 지금 갑자기 10년이 넘었네요. 갑자기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인기를 끌면서 나타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메타버스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리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버스 얘기를 한 거는 이 회사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그 마크 주커버그는 그냥 SNS 이후의 세상에 그런 VR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페이스북이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페이스북 때문에 메타버스가 사람들한테 최근 관심을 받은 게 아니라 메타버스가 지금의 관심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1등 게임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 세계 게임 사용자가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3억 5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4억 명 가까운 그 사용자가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10대들한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Z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Z세대들이 거의 다 쓰고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그 포트나이트에 접속해서 여가 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이 25%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10대들이 대부분 쓰는 그 게임인 거예요. 근데 왜 게임이 갑자기 메타버스 얘기의 중심이 되면서 관심을 받게 됐냐라는 건 하면 미국에서 이 게임에 관심을 둔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포트나이트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의 10대들 세대들은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메신저를 쓰는 거, 그다음 페이스북의 SNS 이런 걸 쓰는 것처럼 우리 10대들은 그런 거 안 쓰고 게임에 접속을 해서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세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전문가들이. 그러면서 이 포트나이트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지금의 페이스북이나 지금의 저희가 쓰고 있는 카카오톡,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같은 일종의 소통 창구, 디지털 소통 창구, 1등 소통 창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의 10대, 20대들 Z세대들의 소셜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포트나이트에서도 내가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단순히 왜냐하면 게임은 이게 그 인기 사이클이 짧거든요. 인기가 있다가도 다른 인기 게임이 나오면 또 그게 잊혀져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게임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접속한 이 사람들이 그 게임 외에 다른 것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포트나이트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트나이트가 어떤 걸 만들었냐면 파티 로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버추얼 콘서트라고 제가 얘기를 썼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컨텐츠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일종의 이거는 그 예시를 보여준 그런 사례로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파티 로얄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냐면 옆에 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거는 배틀 로얄이라고 해서 싸움을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게임 하면 다 한국에서는 배그가 제일 요즘에 잘 나가잖아요. 배틀그라운드.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 배틀 로얄이라고 해서 싸움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 싸움하는 게 싫다라고 하면 파티 로얄이라고 해서 이 파티 로얄 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싸움을 못해요. 왜냐하면 무기가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기 소지가 금지예요. 여기는 파티 로얄은. 그래서 가서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거기 뭔가 놀이동산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면서 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거를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냥 구경하고 다니면서 이런 거를 해도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 게임 안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포트나이트도 게임 내 통화, V벅이라고 하는 통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 전용 이 통화인 거죠. 아까 그 세컨드 라이프가 $1달러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근데 게임들은 다 이런 그 고유한 자기만의 이런 통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가상 경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가상 경제 얘기는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포트나이트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러면 메타버스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지금은 엄청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들이 다 메타버스를 자기네가 지향한다고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에 다크호스다. 이 사람들이 메타버스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뭐 포트나이트 바로 뒷세대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들을 제가 보여드리면 마인크래프트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여기는 이제 이 세상을 자기가 막 그 게임하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메타버스하고 유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로블록스 이거는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생긴 게임인데 요거는 그 미국에서 아까 10대가 Z세대라고 했잖아요. Z세대가 좀 커서 이제는 10대에서 20대들 정도 사이가 Z세대가 됐는데 그거보다 좀 어린 친구들 한 그 7세부터 15세 정도 되는 세대를 저희가 알파 세대라고 불러요. Z세대가 그 알파벳 Z가 끝이잖아요.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알파라는 걸 써서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데 알파 세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블록스가 다음 다크호스고 그다음에 동물의 숲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게임인데 이거가 사실은 굉장히 다크호스도 얘기가 좀 되고 있고 한국의 제페토라는 회사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런 경쟁자들이 아바타라고 하는 거 아까 아바타가 이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뭐든 다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가상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창작의 자유라고 해서 이 안에서 컨텐츠를 마음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분신인 아바타도 내 마음대로 바꿔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사실은 아바타의 옷을 만들거나 가발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서 부동산을 하거나 하는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고 해서 가상 경제를 할 수 있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포트나이트는 전 세계 3억 5천만이고 마인크래프트 2억 명, 로블록스도 한 3억 명 가까이 되고 제페토도 거의 2억 명이 넘거든요. 세계 이용자들이. 이렇게 많은 대규모 사용자들이 아바타의 경쟁자들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사용해서 그래서 최소 그 소비,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1억 명 정도는 돼야 메타버스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바타라는 개념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이 아바타라고 하는 개념 가지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게 뭐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좀 드렸지만 이 컨텐츠 관련돼서 이제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메타버스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것 중에 어떤 회사들이 잘 나갈 회사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다면 그러면 메타버스하고 컨텐츠 산업은 어떤 관계가 있나라고 얘기를 좀 이제부터 좀 드려보면 이 아바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버추얼 유튜버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튜버들이 굉장히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돈을 좀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100만 이상 되면 뭐 수입이 뭐 몇백만 원 정도 되고 막 다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사람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버추얼 캐릭터가 나오는 이런 유튜버들, 이 아바타라고 하는 개념,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아바타라고 하는 개념이 발전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나와서 이렇게 버추얼 유튜버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버추얼 캐릭터라고 하는 이 개념이 최근에는 가장 빠르게 사실 발전하고 있고, 이게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컨텐츠 쪽에서 가장 빠르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게 되고, 가장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가장 빠르게 경제 규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캐릭터에 대한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요 버추얼 유튜버 제가 이 링크나 이런 걸 다 걸어놨는데, 요걸 보면 시간도 좀 걸리고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어서 이 링크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걸로 하고, 이 버추얼 유튜버 요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세계 최초의 버추얼 유튜버는 일본에서 나온 키즈나 아이라는 버추얼 유튜버고요. 그다음에 국내 최초의 버추얼 유튜버는 세아라고 하는 스마일게이트라는 게임의 버추얼 유튜버.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이 친구도 지금 몇십만 정도의 그런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요. 앞볶이라고 하는 이 버추얼 유튜버도 게임 캐릭터인데 유튜브 구독자가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버추얼 유튜버가 조금 더 발전하고 이게 인스타그램하고 연결이 되면서 AI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또 나타나요. 이건 아바타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패션 모델하고 가수를 이 버추얼 캐릭터가 하는 걸로 발전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광고 수익이 이 사람들이 100억이 넘어요. 이 닐 미켈라라고 하는 이 버추얼 캐릭터인데, 실제로 이 1년 광고 수익이 100억이 넘는데, 이 친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자기 존재를 뭐 밖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1년에 100억이라는 광고 수익을 벌고 있고, 이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서 뭔가 컨트롤하거나 이러는데 전혀 문제가 사실 없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 만드는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하다, 이런 장점이 좀 있는 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AI 인플루언서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디지털 휴먼이라는 개념으로 또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모션 캡처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써서 실시간으로 말을 하고 움직이면 이게 여러분들이 가상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버추얼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끔까지 됐어요. 그래서 아바타라고 하는 개념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수익적인 부분도 가장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게 가장 빨리 뭔가 의미 있는 컨텐츠 산업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아바타 얘기를 쭉 드렸는데,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컨텐츠 쪽에 첫 번째는 뭐냐, 아바타하고 저희가 이제 게임에서 게임 아바타가 입는 옷이나 이런 뭐 패션 제품 이런 거를 스킨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거를. 근데 그거하고 관련된 가상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저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임이나 가상 세계에 처음 저희가 발을 딱 딛게 되면 아바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아바타의 모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데, 원하는 아바타를 만들고 나서 아바타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전 세계 사용자가 몇억 명 정도 되니까 전 세계 유명한 패션 뭐 명품이라든지 나이키라고 하는 스포츠 브랜드 이런 데서 이런 게임 쪽에 엄청난 돈을 협찬을 하고 요 게임 의상, 모자라든지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가상세계 아바타가 입는 옷, 쓰는 모자, 신는 신발, 여기에 자기네 브랜드를 집어넣는 의류를 거기다가 삽입하도록 하고 나서 이 게임에 엄청난 돈을 사실은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회사들이 아까 포트나이트라든지 로블록스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유명 명품 회사, 스포츠웨어 회사 이런 데서 엄청난 광고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비도 받으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옷을 사려고 하면 이 돈을 내야 돼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서 이 명품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반 사용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를 만드는 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사실은 벌고 있어요. 근데 모든 회사들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최소 사용자가 1억 명 이상은 되는 그런 정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까 얘기 드린 뭐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동물의 숲 이런 그 게임들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이 아바타하고 아바타의 스킨이라고 해서 패션 제품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 요 마인크래프트라는 데는 이 스킨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대기업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만들어서 팔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상 경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거 포트나이트에서 얘기 드렸던 이 버추얼 콘서트 공연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로 얼마 전에는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여자 가수가 이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포트나이트의 가상 공연은 이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포트나이트의 가상 공연이 첫 번째 뭐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된 이 대규모 공연이 언제였냐면 트래비스 스콧이라고 하는 유명 힙합 가수의 공연이었어요. 이때 전 세계 아까 한 3억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3억 명 정도 사용자 중에 한꺼번에 동시 접속해서 이 사람이 공연을 본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공연을 했고, 이걸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포트나이트가. 파티 로얄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 드린 곳에서 공연을 하고, 이 공연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연은 우리가 이 공연장 가서 보는 공연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사실은 유튜브 영상을 여기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하니까 각자 보시는 걸로 하고요.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 공연은 게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 내가 접속을 해서 그 게임에 간 다음에 그 게임의 파티 로얄이라고 하는 존에 들어가면 거기 공연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 찾아가야 돼. 시간에 라이브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을 해요. 그러면 들어가서 여기 요 가운데 서 있는 요 사람이 트래비스 스콧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스튜디오에서 사실은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런 모션 캡처 이런 거를 입고 수트 이런 걸 입고 라이브로 노래를 해요. 움직이면서 춤추고. 그러면 이 사람의 아바타 요 캐릭터가 여기 그 게임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파티노얄 여기서 이렇게 아바타가 춤추고 노래를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의 이 공연을 보러 들어간 게임으로 접속한 사람들은 여기 보이는 요 사람들이 다 게임에 접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접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그 1000만 명이 그럼 이렇게 막 있냐? 그런 게 아니고, 그 게임은 전 세계 서버가 한꺼번에 한 서버에 1000만 명이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서버당 사람들이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여기에 500명이에요. 500명. 그래서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서버가 전 세계에 막 여러 개가 막 수천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 여기 이렇게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최대가 500명이겠죠. 여기 봤을 때는. 앞으로 서버가 지금 한꺼번에 뭐 1000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게 가능해진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공연하는데 우리가 마치 진짜 라이브 공연장에서 1000만 명이 막 모여있는 것 같은 그림이 이 게임 안에서도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데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TV도 이걸 보면 되지. 아니, 이 안에 들어가서 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이 게임에 접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거리적거리고 하는데 왜 이 게임, 이 포트나이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 게임에 접속해서 이 공연을 볼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개인적으로는. 그랬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게임에 접속해서 보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10대, 20대들은 이걸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 그냥 TV로 보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데 10대, 20대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요 안에 접속해서 내가 게임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게임을 아까 제가 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거는 10대들이 같이 이제 거의 뭐 25% 되는 대부분의 10대들이 다 이걸 한다고 했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들어가서 같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친한 사람들하고 소셜 활동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공연을 하건, 그 다음에 요 포트나이트에서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연이 대성공을 하면서 이게 그 뒤로는 노블록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닐라스 X라는 이런 가수 가지고 이런 공연을 이제 노블록스도 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는 만드는 과정도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제가 앞에서 한 얘기가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 가지고 토크쇼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방송 작가, 원래 자기 방송 작가인데 이 사람이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게임으로 이런 자기가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토크쇼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 동물의 숲이라는 이 게임은 자기가 이런 세트나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도 하고 책상도 하고 이런 걸 자기가 다 만든 다음에 이거는 이 사람 아바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친한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여기 와서 연주하고 이 사람은 여기서 노래 부르고 게스트를 이렇게 부르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각자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LA에 있고 이 사람은 뉴욕에 있고 근데 아바타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게임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셀럽들을 자기가 초대를 해요. 이 게임으로.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질문을 하고 여기서 대답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곳 안에서 토크쇼를 만들어서 이게 네이리킹 쇼 같은 토크쇼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근데 이 출연자들이 어느 한 장소에 모이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집 앞에 PC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PC에 앉아서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움직이고 하면 그것들이 마치 이 게임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토크쇼의 하나의 일원으로 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애니멀 토킹이라고 하는 이 토크쇼인데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토크쇼예요. 이게 버추얼 토크쇼라고 해서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토크쇼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이해가 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게임을 안 하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논다 라는 거고, 이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게임은 참고로 다른 게임들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전쟁을 하거나 이런 게임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하는 게임이에요. 자기가 집도 짓고 그냥 가만히 낚시도 하고 채소도 기르고 이런 걸 하는 게임인데, 여기서 자기가 이런 집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토크쇼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처럼. 그러니까 이 게임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토크쇼도 게임 안에서 이렇게 한다. 사실 영상을 같이 보면 더 재밌겠지만 이 저작권 문제로 오늘은 여기서 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컨텐츠가 앞으로 컨텐츠 산업에서 메타버스가 어떤 의미 있는 게 또 나타날까라고 보면, 이제 메타버스가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 오늘 제가 예를 드는 거는 그 중에 이런 것도 현재 이것도 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막 하게 되면
지금 이거 외에도 우리가 생각도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그 서비스, 그 당시에 그걸 많이 사용해 주신 분들이라면 그 서비스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컨텐츠라든지 그 서비스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해도 성공할 만한 서비스나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게 하나의 교과서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뮤직비디오하고 드라마예요. 이것도 이제 동물의 숲을 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수 B가 있잖아요. 가수 B가 깡이라고 하는 노래가 사실은 약간 패러디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실제 막 노래가 원래 처음에 나온 데는 크게 관심 못 얻다가 패러디로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노래가 많이 이제 패러디화 됐는데 그 패러디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 중에 이 동물의 숲에서 뮤직비디오를 만든 것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요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이걸 볼 수 있고요. 요 동물의 숲 요거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컨텐츠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아까 그 앞에서 제가 얘기 드린 이 아바타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스킨이라고 하는 패션 제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연, 그리고 토크쇼,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인 거죠. 토크쇼는 하나 뭐 얘기를 했지만 방송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뮤직비디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메타버스 안에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거 가지고 이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메타버스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모든 게임은 다 그 안에 가상 화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체 화폐를.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다 돼 있고 실제로 그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컨텐츠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제가 여긴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메타버스 가지고 사실은 여기 앞에 이 세컨드 라이프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결국은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제가 여기에 얘기한 컨텐츠보다는 사실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부동산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한 그런 부동산, 메타버스 안에 부동산 서비스를 하는 그런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회사들이 코인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를 또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요 뒤에 제가 이제 이 블록체인 얘기를 조금 이게 컨텐츠를 얘기를 하다 보면 블록체인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블록체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아까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앞으로 미래의 인터넷이라고 페이스북도 생각을 하고 SNS 이후에 우리 10대 젊은 사람들은 이걸로 소셜 플랫폼이 돼서 가상세계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 안에서 컨텐츠, 공연도 즐기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컨텐츠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거를 게임이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 안에서 하게 된다. 이런 거고요. 근데 결국은 이 메타버스가 돈을 벌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콘텐츠 산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하고 연결이 좀 사실은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상세계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가 사실은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 때문에 이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NFT라고 하는 게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제가 필립 로즈데일이라는 분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세컨드 라이프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컨드 라이프를 만들었다가 반짝 성공을 해서 2년 후에 좀 실패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실패하고 나서 이 뭔가 재기를 좀 하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세컨드 라이프가 그렇게 반짝 성공을 했다가 진짜 성공했다가 실패한 이유는 거기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서비스를 막 만들었는데 디지털 컨텐츠라는 건 무한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 컨텐츠의 권리를 보호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수익이 생기니까 더 적극적으로 컨텐츠도 만들고 하는데, 디지털 컨텐츠의 특징이 복사를 무한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 복사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복사를 하는 거를 사실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근데 그 디지털 컨텐츠를 무한 복사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 이 저작권을 보호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사람 고민을 했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해서 요거를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연결을 해놨어요. 이건 뭐냐면 블록체인의 개념을 아주 쉽게 그냥 얘기 드리면, 이게 그 원장, 이게 어려운 개념일 수 있으니까, 이게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이게 기술적인 얘기를 드리면 너무 이게 어려우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뭔가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조작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그 콘텐츠에다가 일종의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서를 딱 발급을 해서, 자,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이 콘텐츠는 전 세계에 딱 하나뿐인 콘텐츠야. 라고 해서 저희가 명품 같은 거 이제 시계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하면, 신발도 그렇고 그 안에 이렇게 보증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래, 이거는 진짜다, 이건 진품이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 안에다가 디지털 콘텐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세계 안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을 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콘텐츠다라고 하는 진본성, 원본성을 부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보호하는, 저작권 보호를 하는 기술을 이 안에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최근에 NFT라고 해서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데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이런 컨텐츠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굉장히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핫해요. 블록체인이 굉장히 막 그 부침이 좀 심했는데, 최근에 또 뭐 굉장히 그 코인들이 올랐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디파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가지고 금융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다가 이게 좀 현재 좀 시들시들하는데,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 중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NFT라는 거고요. 이건 컨텐츠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유명 화가들의 작품,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죠. 미술 작품에 NFT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원본성을 증명해서 이걸 비싸게 파는 그런 작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과연 이게
가능하고 이게 의미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는 건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되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를 이 안에 집어넣는 게 과연 의미 있는지 아닌지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메타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세상의 컨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고,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최초의 메타버스가 반짝 성공으로 망한 데에 저작권 보호가 실패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견이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여기다 연결해서 뭔가 의미 있는 컨텐츠 산업을 메타버스 안에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미래의 컨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메타버스 안에, 가상세계 안에 컨텐츠 산업을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정리를 조금 하고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진지한 얘기를 좀 재밌게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조금 막 쉼없이 얘기를 드려서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해서 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다 보면, 제가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왜 메타버스인가, 왜 가상세계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페이스북도 앞으로 SNS, 자기네 페이스북이 SNS를 지금 완전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는 다른 서비스가 나올 거고, 그 서비스가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이제 페이스북의 CEO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페이스북의 CEO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다면, 이건 기술적으로 그게 뭐 가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컨텐츠 소비자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Z세대, 알파세대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10대들이 이제는 게임이라고 하는 가상세계, 그 가상세계 안에 들어가서 서로 자기들 친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 안에서 영화 보고 공연 보고 음악 듣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솔직히 부자연스럽거든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게임 안에 들어가서 게임 안 하고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고 뭔가 음악 틀어놓고 음악 같이 듣고, 거기서 공연하는 거를 들어가서 내가 공연 막 하고 공연 거기 참여하고 이런 게 그냥 TV로 보면 되고 그런데 왜 이런 걸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10대들은 굉장히 그거를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 컨텐츠 소비자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유명한 뇌과학자분은 Z세대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Z세대부터는 새로운 인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Z세대부터는 어렸을 때 교육이, 우리는 엄마 아빠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뭐 옆에 그런 친척들이나 아니면 옆에 이제 그 이웃들이든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어렸을 때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Z세대부터는 그 양육, 우리가 이렇게 크는 그런 게 사람한테 이렇게 양육된 게 아니라 스마트폰하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 애들을 보면 애들이 막 울거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줘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크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기존의 그 뭔가 관계 설정이 사람하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계하고 사람의 관계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Z세대나 알파세대는 완전히 기존의 인류하고는 다른 새로운 인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10대들, 우리 10대들은 새로운 인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게임 친화적인 인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10대들이 게임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라고 하는 게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도 옛날부터 게임을 좀 해서 사실은 60대도 게임을 하는 분들도 있고 30, 40대도 상당히 게임을 좀 많이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이미 우리 젊은 세대,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게임이라고 하는 환경이 그렇게 낯선 환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막 들어가서 뭔가 그 안에서 소통하고 이럴 정도 아니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기 옆에 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SM 엔터라고 요즘 이제 K-팝이 요즘 잘 나가잖아요. SM 엔터의 이수만 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새로운 그 IT 기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뭐 AI 가지고 유튜버하고 결합을 해서 본인들의 그런 이제 가수들, K-팝 가수들 가지고 AI 아이돌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어 보려고 시도도 하고 했는데,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분이 에스파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을 이제 작년에 발표를 했죠. 근데 이 아이돌 그룹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이돌 그룹들은 요즘 10대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들은 유니버스라고 해서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돌 그룹들은 독특한 그 하나의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그 10대들의 메타버스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에스파라고 하는 이 걸그룹들은 현실의 이 그룹 멤버들이 다 가상세계 아바타 멤버가 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씩. 이 멤버들 이름도 다 이렇게 있고 가상세계의 이 모습도 다 이렇게 있어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아예 처음에 그 에스파란 그룹이 자기네 이제 제작 발표에 비슷하게 이런 그룹이 우리가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세계관이 있다고 아예 발표를 하면서 이 아바타도 같이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그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아바타가 뭐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뭐 이런 유니버스가 있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얘랑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가상세계하고 현실세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세상에 연결돼 있는 아이돌이고, 이런 아이돌이 노래를 발표하고 애들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제작 발표회도 같이 하고 막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냥 10대들이 아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고, 아니 이게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수만 회장께서 이게 무슨 뜬금없이 갑자기 감이 떨어졌나? 왜 이런 걸 해? 말도 안 되는 걸 하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이돌 그룹들이 다 세계관이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TS도 그 BTS 세계관이 있거든요. 자기만들만의. 뭐 엑소도 세계관이 있고 다 세계관을 갖고, 엑소는 막 그 외계 행성에서 멤버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다. 그런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세계관이 있고, 그거를 10대들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아이돌 그룹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룹,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같이 놀아요. 그래서 그래 아이돌 세계관이 있고 애들은 저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야 이건 해도 너무하는데, 야 무슨 막 저기 아바타하고 뭐 가상세계하고 얘가 연결이 돼 있고 갑자기 뭐 이런 걸 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세계관 얘기가 이게 아이돌 세계관이고 가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에스파가 이거 뭐 이러다가 잘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인데 이렇게 했는데 에스파 노래가 대박이 났어요. 올해.
그래서 지금 에스파 때문에, 물론 꼭 에스파 때문만은 아닌데 에스파가 최근 엄청난 뭐랄까 인기를 끌고 있어. SM 주식이 최근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M 주식이 오르는 이유가 에스파 노래가 대박이 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라는 회사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살려고 해요. 지금 그 SM 엔터, 이건 뭐 딴 얘기지만 SM 엔터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 회장은 본인의 본 회사를 자기는 자기 가족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공표를 했고, 그래서 이 회사를 뭔가 이제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중에 SM 엔터를 산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BTS의 소속사인 옛날에는 BTS 소속사가 요 SM 엔터를 산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카카오가 뭐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카카오가 막 이걸 인수한다 이런, 갑자기 얘기가,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했는데, 그래서 SM 엔터의 주식이 지금 뭐 최고인데, 그 SM 엔터가 현재 주식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이 에스파란 그룹의 노래가 대박이 났고, 이게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했던 이 그룹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이게 일단 인기가 끌었으니까 이 그룹의 세계관도 사람들이 차츰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0대들이 이런 세상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는 이런 가상세계, 메타버스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 연결돼서 뭔가를 내가 행동하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세대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우리 10대들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좀 하고 새로운 인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얘기 드린 이런 메타버스 컨텐츠들, 뭐 토크쇼, 공연, 이게 아바타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앞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NFT 기술이 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새로운 컨텐츠 산업이 가상 세계에서 나타나게 될 거고, 우리 10대들이 즐기는 컨텐츠는 지금의 컨텐츠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컨텐츠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오늘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오늘 뭐 너무 제가 막 재미있게 얘기를 못 드리고 진지하게 얘기 좀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굉장히 남들보다 먼저, 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건 정말 컨텐츠 산업에 관련돼서만 얘기를 드렸지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것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수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든 간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적용해서 어떤 의미 있는 거를 미래에 해볼 수 있을까를 좀 상상해보고 공상해 보신다면 미래를 주도하는 그런 분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예,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